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최근에 SK 이노베이션 실적이 나왔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많이 놀랬겠죠. 네, 세전 손실이 4분기에만 4조 원이 넘고 연간으로 5조 원이 넘었는데 대체 4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2022년에 SK온이 미국 포드 자동차와 글로벌 SK를 합작했다가 지난해 말 종료했는데 이 여파가 반영이 된 거라면서요. 네네네. 어제 아마 SK 이노베이션 4분기 실적 보신 분들이 김주영 기자 말씀대로 좀 놀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업이익은 한 3천억 가까이 나왔는데 세전 손실이 마이너스 4조, 단기 순손실도 마이너스 4조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뭐 영업이익보다도 뭐 세전이익이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은 플러스지만 세전이익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숫자가 4조 단위의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건 뭐야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기사에도 일부 거기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오기는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숫자가 가진 의미를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4분기에 SK 이노베이션의 매출이 19조 6천억, 영업이익이 2,900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세전이익이 마이너스 4조 3,600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조 1,500억 정도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에 대비해서 세전 손실과 순손실이 왜 이렇게 나왔나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죠. 요 밑에 뭐 당기순이익 밑에 뭐 지배주주 순이익에서 마이너스 2조 나온 거, 이것도 이제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어리둥절해하고 아직도 이제 이 숫자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차근차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노베이션의 작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한 20조 나오고 영업이익이 한 5,800억, 그 다음에 세전이익이 한 800억 정도,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영업이익은 5,800억인데 세전이익은 많이 줄었죠. 한 880억 정도. 그 영업 외에 뭐 비용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이 정도 숫자는 나올 수 있는데 4분기 같은 이런 숫자는 굉장히 드문 숫자거든요. 우리가 보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SK 배터리 사업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출자 구조를 보면 이노베이션이 SK온을 지배를 하고 있죠. 100%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SK온이 블루오벌 SK라고 하는 미국 배터리 합작사 지분을 50%를 갖고 있어요. 포드와 합작한 회사인 거죠? 맞습니다. 예, 뭐 이 중간 단계가 조금 있는데 그거 생략하고 심플하게 나타내면 요 포드하고 합작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포드가 50%, SK온이 50%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SK온은 50% 밖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지만 회계적으로는 SK온이 지배회사입니다. 공동 지배가 아니고 회계적으로는 SK온이 지배회사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분은 50대 50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SK온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사회에서 뭔가 이사들 간에 동수가 나왔다 그러면 SK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콜옵션, 보드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 뭐 일부를 SK가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합작할 때 이런 약속을 했나 그렇죠. 보죠?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주주간 약정으로. 이런 그 캐스팅 보트 같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회계적으로는 SK온이 지배회사가 되는데, 지배회사가 된다는 거는 또 회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글로벌 SK의 그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를 전부 다 SK온이 합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연결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회계적으로는 SK온이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SK에서 발생하는 숫자를 모두 다 SK온이 100% 그냥 그대로 땡겨온다는 겁니다. 근데 요 포드는 지배회사가 아니잖아요. 요 포드 이놈들은
50%만 땡겨가는 겁니다. 글로벌 SK 실적의 50%만 땡겨가는데 SKO는 글로벌 SK의 실적을 100% 통으로 갖고 간다. 왜? 회계적으로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글로벌 SK는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켄터키 1, 2 공장,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드는 공장이 아닙니다. 예, 그냥 거죠. 지역이 켄터키입니다. 네. 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고 공장이 있는 동네가 켄터키다. 그래서 켄터키 1, 2 공장이 있고 테네시 공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장을 3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작년 12월 달에 SK하고 포드 간의 합작이 종결됩니다. 합작 종결이 발표가 돼요. 자, 어떻게 정리하냐면 켄터키 1, 2 공장은 포드가 갖고 갑니다. 그냥 갖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SKO는 그냥 테네시 공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SK에서 켄터키 1, 2 공장을 포드가 갖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SK가 갖고 있는 글로벌 SK에는 이제 테네시 공장만 있는 거죠. 네,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합작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합작을 종결하게 되면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느냐? 이제 켄터키 1, 2 공장하고 테네시 공장은 이 각 공장의 사업 전략이나 운영 구조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글로벌이라는 한 법인 아래에 켄터키 1, 2하고 테네시가 있었는데 이제 켄터키 1, 2는 포드가 갖고 가서 저거 마음대로 뭐 폐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연기관차를 하든지 그렇죠. 뭐 내연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켄터키 1, 2는 포드가 갖고 가서 뭐 저거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테네시 공장은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언제 준공을 할 거냐, 언제부터 가동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SK가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니까 이 각 개별 공장의 사업 전략이나 그 운영 구조가 변경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계적으로는 각 공장이라고 하는 자산들의 실질 가치를 재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실질 가치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이 어려운데 이 자산의 실질 가치를 재확인한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자산의 실제 가치를 평가한다. 이거를 이 자산의 손상 검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산의 가치가 뭐 손상되지 않았는지 그걸 검사를 하는 거를 그 자산의 실제 가치 평가라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 장치의 현재 장부가가 100억입니다. 100억짜리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계 장치의 현재 장부가액이 100억인데 이 기계 장치에서 앞으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까? 회수 가능 가액을 따져보는 것을 우리가 손상검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장부에는 이 기계 장치가 100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계 장치에서 우리가 장부에 적힌 100억 이상을 회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장부가액을 인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팔았을 때 얼마냐 이런 것도 그렇죠, 포함될 수 그렇죠. 있을까요? 이 장부에 적힌 100억만큼의 회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장부가액을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수 가능 가액은 어떻게 따지느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 기계 장치를 만약에 지금 처분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뭐 시장에다가 중고 시장에다가 내놨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처분 가치. 이 처분 가치는 한 30억 정도로 측정이 된 거예요. 사실 뭐 장부에 100억 잡혀 있지. 이걸 우리가 뭐 팔려고 내놓는다고 했을 때 그걸 100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장부에 적힌 100억은 그냥 회계 장부상의 100억이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 당근 해봐서 알잖아요. 네. 당근 해봐서. 예. 후려치기를 당하죠. 처분할 때.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장부에 100억 적혀 있어도 이게 실제로 처분 가치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공정 가치로 따지게 되면 한 3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처분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쓴다. 계속 쓰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걸 사용 가치라고 해요. 네. 자, 이 기계 장치가 앞으로
뭐 회계적으로 한 3년 정도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느냐? 그건 어떻게 측정하냐면 3년 동안 이 기계를 돌렸을 때 이 기계를 돌림으로 인해서 회사로 들어오는 현금이 있고 나가는 현금이 있을 겁니다. 뭐 이 기계를 돌려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들어오는 돈이 있을 거고 그걸 또 물건을 만들어서 또 팔기 위해서는 투입해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전기세도 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빼면 순현금 흐름이란 게 나와요. 이 3년 동안의 순현금 흐름 이게 사용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80억으로 측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 30억하고 80억 중에서 더 높은 값인 80억을 이 기계 장치의 회수 가능 가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80억이라고 하는 회수 가능 가액은 장부에 적혀 있는 100억보다도 20억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계 장치의 장부 가액은 100억이지만 사실은 이 기계 장치에서 최대로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거는 8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장부가액 80억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20억을 손상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기계는 그냥 80억짜리 기계로 낮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20억의 자산 손상이 발생됐다라고 하고 이 기계의 장부가액을 이제는 100억이 아닌 너는 80억짜리네 하면서 기계의 장부가액을 80억으로 조정을 해주고 이 차액인 20억만큼은 손익계산서로 가서는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영업 외의 비용으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상이 난 차액을 손실로 반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억만큼이 손익계산서로 가서 영업 외의 단으로 가가지고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비용 항목으로 20억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산의 손상 차손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지 이해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SK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블루오벌에는 켄터키 1, 2공장하고 테네시 공장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켄터키 1공장, 2공장, 테네시 공장의 자산 손상 여부를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거를 뭐 처분을 했을 경우 아니면 이 공장을 가동했을 경우에 순현금 흐름이 얼마 나오느냐. 그런데 켄터키 1공장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부터 상업 생산을 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고 공장 가동률은 얼마를 갖고 가고 지금 고객사는 뭐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수주 상황은 어떻고 이런 숫자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 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1, 2 공장은 자산 손상이 4조로 측정이 된 겁니다. 4조의 자산 손상이 났어요. 근데 테네시 공장은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이란 말이에요. 건설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상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상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네시 공장은 그냥 제로입니다. 손상이 없다. 이거는 뭐 원천적으로 손상평가가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자산 손상이 제로인 거고 감가상각도 할 수가 없으니까 건설 중인 거니까 요거는 자산 손상이 제로인데 켄터키 1, 2 공장은 자산 손상이 4조로 난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오벌은 이 세 개 공장이 전부 다 블루오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루오벌 SK가 결산을 하면서 우리 회사는 4조 원의 자산 손상이 났다고 결산을 했잖아요. 블루오벌 SK가 이게 SK온으로 타고 올라가고 SK온에 타고 올라간 그 숫자가 이노베이션으로 다시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이 SK온을 지배하니까 이렇게 쭉쭉쭉 그렇습니다. 타고 올라갔군요. 예, 지배하니까 블루오벌 SK의 자산 손상이 온으로 타고 올라가고 온으로 타고 올라간 숫자가 그대로 이노베이션으로 타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드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SK온이 지배회사니까 일단은 블루오벌 SK의 4조 손상을 SK온이 다 반영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 포드는 지배주주가 아닙니다. 비지배주주죠. 블루오벌 SK에. 네. 왜냐하면 온이 지배회사니까. 온이 지배주주고 포드는 비지배주주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노베이션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은 4분기에 2,900억이 맞고 세전이익은 이 자산 손상이 타고 올라와 가지고 마이너스 4조 3천억이에요. 자, 단기 순손실도 마이너스 4조 1,500억.
갔는데 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4조의 단기순 손실 적자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 포드가 50% 지분을 갖고 있고 온이 5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인 SK온의 몫에 해당되는 것은 한 2조 정도 되겠죠. 그죠? 실질적인 순손실은 2조 그렇습니다. 정도 예, 되는 그러니까 일단은 4조를 전부 다 떠안아 가지고 세전 이익과 단기 순이익에는 그 4조가 손실로 반영이 돼요. 근데 야 한번 따져보자.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4조인데 이거 지배주주한테는 얼마가 귀속되고 비지배주주한테는 얼마가 귀속되느냐를 따져보자고 했을 때는 야 포드 너네가 비지배주주인데 지분이 50%잖아. 우리는 지배주주인데 우리도 50%잖아. 그러면 우리 지배주주에 귀속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2조. 너네 포드도 자기들 이거 결산할 때 자기들 50%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2조만큼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회계적으로 4분기에 반영했지만 실질적인 재무 흐름이나 이런 게 완전 폭망하고 이런 게 아니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 숫자라고 하는 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회계장부상으로 이 숫자가 나온 건 맞지만 이거는 자산을 평가를 해서 장부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뭐 어딘가에 뭐 현금이 지출돼서 그 발생한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에는 뭐 영향이 없는 비용인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숫자가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숫자가 어떻게 돼서 나왔다라는 것은 알게 되었으니까 저 숫자가 갖는 의미를 좀 보자면 이 유형 자산의 뭐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플로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현금 비유출 비용입니다. 현금이 나간 것은 아니고 장부상으로 발생한 일회성 회계적 비용이라는 거고요. 현금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건데 포드는 켄터키 1, 2 공장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 7월부터 상업 생산을 개시한 공장이고 SKO는 블루오블 SK를 그대로 지배하면서 이제는 테네시 공장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자산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9.4조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인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손상평가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합작관계를 이렇게 종료를 하고 나면 SK온 입장에서는 이제 켄터키 1, 2는 포드한테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켄터키 1, 2의 자산하고 부채는 전부 다 포드한테 넘겨버렸기 때문에 감가상각 고정비 부담이 축소가 되는 거죠. 이제 켄터키 1, 2는 저쪽으로 갔으니까 감가상각 고정비 부담은 축소가 되는 거고 그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포드가 켄터키 1, 2를 갖고 가면서 이제 부채도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부채도 그만큼 갖고 가니까 차입금이 5.4조가 감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 한 3천억 정도 이자 비용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SK온의 순차입금이 28.8조에서 22.5조까지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합작법인을 종료하면서 재무적인 이 차입금도 줄어들지만 그 외에 다른 이점도 또 있다면서요? 네네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 테네시 공장은 준공 일정을 조정할 겁니다. 늦추겠죠. 지금 배터리 수요도 없는데 빨리 만들면 뭐합니까? 돈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준공 일정을 조금 늦춤으로 인해서 그 SK온의 캐시플로우에 조금 여유가 생길 수가 있겠죠. 계속 캐펙스 투자가 이제 덜 들어가도 되니까. 그 다음에 포드 외에 다양한 고객사에 대한 그 현재 수요에 조금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합작사일 때는 그냥 포드용 배터리만 만들어야 되잖아요. 포드하고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그 자동차 메이커, OEM 메이커에 대한 배터리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수요가 있게 되면 그다음에 ESS 지금 이제 조금 부상하고 있는 ESS에 거기에 이제 그렇습니다. ESS에 또 대응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이제 훨씬 더 SK온의 그 움직임이 유연해질 수 있고 좀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있고 수익성 개선 효과도 좀 볼 수 있을 거다. 사실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합작 종결에 따른 이점들이 또 기대가 되는 네네네. 요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합작 관계를 종료를 하는데 다만 이 합작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자산 손상 평가를 통해서 저러한 회계적인 비용이 발생됐다. 그러나 캐시플로우하고는 무관한 비용이다. 물론
저런 자산 손상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네.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거는 뭐 지금 이 업황이 워낙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상인 거고. 이게 아주 이례적인 것인가요? 아유, 저만큼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례적인 거지만 조 단위의 자산 손상은 그렇게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조씩이나 나오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사례가 별로 없는 거이긴 하지만 뭐 수천억 자산 손상은 좀 뭐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 단위의 자산 손상도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게도 드문 사례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2022년에 여기 보시면 뭐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대형 OLED 사업 부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대형 OLED 사업 부문에서 보면 자, 경기가 침체되면서 프리미엄 TV 수요가 부진해졌어요. 그러니까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하게 되다 보니까 이 대형 OLED 사업 부문에 그 유형 자산도 있고 무형 자산도 있는데 그 유무형 자산에 대한 손상 평가를 했더니 장부 가액이 회수 가능 가액이 장부 가액보다도 더 못 미친 거예요. 못 미친 금액이 얼마냐면 1조 3천억. 네, 그러니까 요 1조 3천억을 손상 차손으로 영업 외의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라고 재무제표에 이렇게 내놓은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대형 OLED 사업에서 유형 자산에서 1조 한 2,300억 정도, 무형 자산에서도 한 900억 정도 해가지고 총 1조 3천억 정도의 그 유형 자산 손상 차손을 LG 디스플레이가 반영을 했던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SK의 사례로 보건데 그 최근 국내 배터리 업계가 그 미국 전기차의 그 수요 급감으로 북미 합작 공장이 재편에 이제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들어가 있기도 하잖아요. LG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전기차 시장이 막 이렇게 급성장할 때는 합작이 좋죠. 왜냐면 50대 50으로 투자하니까 비교적 좀 투자 부담, 네, 맞습니다. 좀 비용을 좀 더 줄여서 적은 부담으로 적은 투자로 그 합작선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트럼프 저 양반이 보조금을 이제 안 주겠다고 했죠. 전기차 뭐 보조금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확 떨어져 버렸잖아요. 미국 내에서 수요가 급감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완성차 업체도 이제 전기차 전략을 수정해야죠. 뭐 생산도 좀 줄이고 그 수요가 감소되고 그 대신에 저 합작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 ESS에 대응하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합작 공장의 운영 자금 부담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래서 아유 차라리 이제 합작을 그냥 정리하는 게 낫겠다. 정리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합작 구조 개편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SK온 사례처럼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국내 배터리 업계가 이제 북미 합작 사업을 정리를 하고 또 재편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불가피하게 뭐가 발생된다? 손상 처리가 발생할 수 있겠죠. SK 사례처럼 저런 손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몇천억 단위일 수도 있고 또 조 단위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한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상황이 이렇게 캐즘도 그렇고 보조금 폐지도 그렇고 이렇게 될지 모르고 몇 년 전에 결혼을 너무 많이 해놨다 다른 자동차 회사와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가 정말 큰 숙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혼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거지. 그러면 이제 또 이혼을 하는데 이혼에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협의를 사실은 잘해야겠죠. 협의도 잘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뭐 이렇게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그 이혼 비용은 아니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된다 싶으면 당장 캐시가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헤어지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각자의 삶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다 그렇게 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좀 제가 알려드린 그런 프로세스를 잘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뭐 조 단위의 숫자가 나오더라도 이게 화들짝 안 할 수 있겠네요. 뭐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에서 4조 원대의 세전 손실이 나와서 깜짝 놀란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요.
블루오블 SK의 합작 법인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자산 손상 평가에 따른 비용일 뿐 실질적으로 캐시플로우하고는 무관하다,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막힘없는 분석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